한국경제신문.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창조경제 인사이트의 한상추입니다. 현 정부가 내건 국정운영 목표 횟수로 벌써 3년째 맞으면서 대통령도 취임하신 지 만으로 2년이 지났습니다. 그런 과정에 그 창조경제를 일상생활에 아주 체화된 창조경제를 추진하시겠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요. 오늘은 창조경제를 일상생활 속에 아주 시청자분한테 파고드는 쪽에서 대단히 이렇게 성공하신 이런 기업인을 모셨습니다. 또 한 가지는 제가 광주에 오면 대부분이 다 아실 겁니다. 그래서 저도 상당히 설레는 마음으로 광주의 회장님을 모셨습니다. 먼저 화면으로 만나보시죠. 내 좌우명은 문화보국입니다. 결국은 우리의 문화 수준, 즉 전통에서 이어져온 문화를 갖다가 세계 수준을 끌어올려가지고 그리고 그것이 모든 사람들이 즐길 수 있도록 또 특히 세계 모든 문화를 사랑하는 사람들이 우리 문화를 사용하면서 감동할 수 있도록 그렇게 만드는 것이 저희 꿈입니다. 회장님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네. 일단 회장님이 여기 나오셨으니까 광주가 어떤 회사인지 기업 소개부터 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사실 광주에는 저희 부모님께서 네네. 63년도부터 이제 그 도자기를 재현하기 위해서 그 경기도 이천에다가 그 원래 광주도 분원이 1883년도에 도자기 불이 꺼지면서 네네. 사실 암흑기로 들어갔습니다. 도자기가. 그것을 어떻게 재현하기 위해서 그때 광주의 그 이름을 따와가지고 광주를 명명해가지고 사실 도자기를 재현을 시작했던 곳이 회사입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한 50년이 넘었네요. 벌써 53년이 된 벌써 그렇게 됐습니까? 회사입니다. 네. 네. 비즈니스화 해가지고 대단히 성공했지 않습니까? 그 과정을 좀 간단히 좀 네. 이렇게 시청자분한테 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국민들이 우리의 문화에 대해서 자각하게 되고 그래 되면 앞으로 이것이 참 이어질 수 있는 것 같다. 그래서 사실 저는 어머님 기쁘게 해드리느라고 그러셨습니까? 초기가? 이 도자기를 사실 이어받았습니다. 사실 도자기를 이어받고 보니까 제가 생각했던 사업이란 개념하고는 너무나 다른 거더라고요. 문화라는 것 자체가. 사실 그전까지는 저는 문화라는 데에서 그렇게 관심이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대구에 다닐 때는 저는 또 대구를 다녔습니다만은 그때는 정말 세계를 다니면서 보면서 나도 어떻게 하면 세계인들처럼 저렇게 잘 살아야지 하는 그 꿈을 가지고서 왔기 때문에 그 당시 문화라는 것은 그 사람들이 하는 걸 보고 저게 문화이구나 생각했지 우리의 어떤 정체성을 가지고 문화를 생각해 본 적이 없었습니다. 사실은. 네. 그런데 이제 도자기를 시작해가지고 그러다 또 어머님이 92년도에 돌아가십니다. 그래서 이제 제가 이제 발벗고 나서기 시작했는데 역시 도자기를 어떻게든지 내 다음 대회까지도 이어지게 만들려면 문화라는 것을 가지고 나가 보니까 결국 거기서 너는 누구냐 하는 질문이 나오더라고요. 그런데 그 나라에 가서 보니까 그 도자기가 유명한 나라들 가보니까 도자기가 유명한 나라들이 전부 다 음식이 유명하고 네네. 또 술이 유명하고 네. 또 그것을 즐기는 그 공간 자체가 아주 다양하면서 그러니까 즉 상품의 가치에 따라 가지고 대단히 다양한 식당들이 공간들이 있더라고요. 네네. 그러면서 더 이제 그것을 파고 들어가 보니까 그 자체 다양한 가치가 그들의 어떤 그 나라 경제의 기반이 되는 내수 경제를 이끌어가고 있는 핵이더라는 거죠. 성장 동력이다라는 거죠. 그런데 우리나라의 경우를 보니까 도자기 하는 사람 도자기를 따로 생각하고 있고
음식은 음식대로 따로 놀고 술은 술대로 따로 놀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거기서 이제 사실 제가 역사 공부를 좀 하기 시작합니다. 안 하던 공부를 다시 시작합니다. 왜 이렇게 됐는가? 왜 우리는 전날처럼 우리가 고유의 문화를 가지고 있어도 이렇게 되지 못했나? 그래서 생각했던 것이 보니까 역사를 보니까 우리가 사실 단절된 문화 속에서 네네. 한 100년을 이렇게 지나다 보니까 우리 모든 사람들이 어떤 의미에서는 우리 문화 정체성을 잊어버렸습니다, 사실. 그것이 이제 역사적으로 여러 가지 문제가 있습니다만은 그래서 처음 내 이제 도전은 그럼 이 도자기를 생활 속에 가져둬야 되겠다. 네. 그걸 생각하면서 사실 가장 새로운 시장을 만들려고 아주 가감하게 뛰어들었던 거죠. 철없는 가감한 도전이었습니다, 사실 그 당시는. 광주어가 너무 이렇게 있는 사람이라면 또 일반 대중을 위해서 물론이죠. 도자기 이런 것을 새롭게 와서 이렇게 말씀하셨다면요. 그것도 굉장히 유명하던데 그 네. 얘기 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결국 문화라는 것을 보니까 과거의 역사 속에서 보니까 뭐 블란스나 이태리나 여러 그 선진 그 대국들 보니까 전부 다 왕실에서 시작됐습니다. 그러니까 문화라는 것은 아주 그 왕실에서 시작돼 가지고 그 왕실을 드나드는 사람들이 그것을 보고 그것이 또 저 중산층 계급으로 내려가고 영향을 주고 그 다음에 그것이 서민 것들을 또 영향을 줍니다. 네네. 그러니까 물론 이 자체가 그 서민들은 또 서민들의 아이디어가 있으니까 또 어떤 걸 만들면은 또 이것이 상류층을 또 추동합니다. 네네. 그래서 상류층들은 그걸 보고 쟤들이 우리를 따라왔네 하면서 또 새로운 걸 만듭니다. 서로 발전하는 거? 그러니까 그러면서 선순환이 되면서 발전하더라는 거죠. 네네. 그러니까 가장 어려운 거는 내 스스로가 우리나라의 상류층의 마음으로서 상징적인 것을 만들어야 된다. 상징적이게 없으면은 누가 그걸 쓰지 않으면은 사실 문화가 되지 못합니다. 네네. 그러니까 상류층은 어떻게든지 먼저 이것을 갖다가 감동을 시켜야 된다. 그래서 이제 제가 그걸 시작한 거죠. 그걸 음식과 함께 연결시키면 시작해가지고 그러고 나니까 이제 이것이 알려지지 않습니까? 네네. 그럼 대중들도 나도 좀 저런 걸 가지고 싶은데 더 싼 게 없나? 네네. 그러면 이제 거기서 새로운 또 하나의 문화가 만들어지는 겁니다. 서민 대중문화가. 그 대중문화가 되면 또 대중 밑에 있는 사람들 왜 나는 저런 걸 못 쓰나? 그러면 또 거기서 또 새로운 걸 또 하나 만들어내는 거죠. 그러니까 그런 과정을 겪기 때문에 지금 6년이 됐습니다. 26년이 됐네요. 벌써 네네. 26년이 넘었습니다만은 네네. 26년을 거치면서 이제 그 과정이 이제 어느 정도 자리를 잡았다고 생각하면 됩니다. 네. 광주의 글로벌화, 뭐 광주의 수출화 이런 쪽으로도 굉장히 주력을 하셔가지고 네, 상당히 네, 네. 성공을 했던 거로 생각나는데요. 네, 네. 그 과정을 좀 잠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대우에서 배운 거는 그분은 항상 어떤 생각을 했냐면 불가능하다고 생각하지 말고 어떻게 하면 이것을 만들 수 있느냐 생각해라. 그렇기 때문에 그런 그 배움이 네네. 저한테는 굉장히 컸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네. 저는 어떤 의미에서는 가장 내가 영향을 받은 거라면 항상 세계를 상대로 해서 싸워야 된다는 것. 그러니까 우리 물건도 세계 정말 최고의 그 소비자들이 네네. 우리 물건을 정말 감동받도록 만들자. 그러니까 세계인들을 위한 저는 그 상품을 만들기 시작한 거죠. 그게 아마 가장 큰 영향이 아니었나 저는 생각합니다. 음식과 접목시킨 이런 측면이 상당히 좀 돋보이는 것 같아요. 네네. 그 과정을 좀 잠시 말씀하시기 그러니까 제가 이제 세계를 돌아다니면서 제가 이제 느낀 것은 200불이 나오면 200불에 맞는 그릇이 담기는 것이고 거기에 또 그게 맞는 그 공간이 있기 마련인데 네. 우리나라에 제가 이 식기를 시작할 때 우리나라의 한식에 대해서는 네네. 객당, 이제 1인당 보통 가서 먹는 음식이 그 당시에는 그 보편적으로 한 5,000원 정도, 4,500원에서 5,000, 6,500원짜리 그 사이의 음식들이 거의 99%였습니다, 사실. 우리가 지금 김치를 먹더라도 김치를 공짜로 먹지 않습니까? 네. 김치를 공짜로 먹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 김치의 가치를 못 만들고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저는 그 음식 자체가 우리가 사실 전통이라는 것은 뭐 여러분 아시겠습니다만 전통이라는 것은 진화 과정에서 사실 전통이라는 것은 만들어지면서 혁신에 의해서 자꾸 새로운 전통이 생깁니다. 네네. 그 과정이 사실 문화 과정인데 네. 그거를 우리는 중지된 상태에서 획일화되어 있었다는 거죠. 도자기 하시는 분들도 저게 어떻게 이 도자기를 그런 엄청난 지금 자기들이 뭐 100만 원에서 팔고 있는 그런 도자기들을 일본에다가 어떻게 이런 생활자기를 만드느냐 몇 천 원짜리 몇만 원짜리로. 그럼 내가
당신도 결국 따라온다. 이것이 시장 자체를 만들어야 되기 때문에. 네네. 그래서 도자기와 음식을 접목시킨 거죠. 네. 네. 근본적인 뿌리를 찾는다, 혼을 네네. 치유한다 하는 측면에서 저는 오늘 처음 들었습니다. 네. 음식 부분의 인문화화, 음식의 인문화화 이걸 처음 주장하고 나시는데 네, 그 네. 과정을 좀 말씀해 주시죠. 그러니까 결국 우리가 한식 세계화라고 그러면 옛날 이명박 정부 때 그것을 롤 모델을 만들었어야 돼요. 그걸 갖다가 어떤 치적으로 만들려고 하면 안 됩니다. 아주 그러니까 좋은 그렇죠. 지적이십니다. 네. 그래서 제가 지금 생각하면 제가 지금 사실 성북문화 원장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저는 이게 어떤 의미에서 나에게 또 새로 주어진 운명이다. 이걸 공공성을 가지고 내가 이 지역을 가지고 한번 만들어 보자. 그러면 전국에 229군데 문화원이 있습니다. 네. 그럼 그 문화원이 내 롤모델 하나를 가지고서 따라올 수 있겠구나. 그런 공공성을 가져가자. 그래서 저는 20년간 그걸 가져가면서 한번 프로젝트를 지금 계획하고 있습니다. 네. 화요라는 게 네. 있더라고요. 화요. 그래서 굉장히 좀 이것도 선풍적인 인기를 했는데요. 예. 참 우여곡절이 많았습니다. 이거는 왜냐하면 네네. 자 나는 이제 10만 원짜리 도자기를 만들었고 10만 원짜리 음식을 만들었는데 네네. 여기에 3천 원짜리밖에 술이 없더라고요. 우리 술은. 그래가지고 우리 문화가 융합이 안 됩니다. 그런데 우리나라가 700년 전에 원나라에서 그 정육 방법이 들어옵니다. 소주가 들어왔습니다. 그 당시에는 53도, 55도짜리였습니다. 네네. 그게 이제 불로 정류시켜가지고 이제 나오는 술인데 네네. 그 한일병합의회 1934년도에 네. 그 금지시켜 버립니다. 그러다 보니까 우리 술이 없어지지 않습니까? 네네. 그러니까 얘들이 가져온 술이 막걸리, 탁주, 네네. 그다음에 히스키 소주입니다. 조선 왕조 때 네네. 모든 금주령이 내렸었기 때문에 이 사람 술을 못 마신다. 그러나 이 사람들 술을 마시게 하면은 엄청나게 즐기면서 알코올릭이 될 것이다. 그럼 이 나라는 저급 문화로서 모든 것이 평준화될 것이다. 그럼 저급 문화가 되면 저급 서비스가 생기고 저급 임금이 만들어집니다. 그러면 그 나라는 저급 국민이 됩니다. 그래야 이 나라는 우리한테 영원히 복속된다는 그 데라우치가 그걸 그렇습니까? 업무를 저도 합니다. 처음 알았습니다. 종가스는 지금 있는 싼 술은 더 싸게 되고 고급 술은 굉장히 세금이 붙어버립니다. 지금 솔직히 우리 술을 갖다가 해놓으면 또 이게 종가스가 우리 세금이 어떻게 되냐면 이제 내면은 세금을 먼저 내야 됩니다. 그러면은 모든 술이라는 것은 우리나라에 지금 20가지 술이 있습니다. 이상의. 그럴 필요가 없습니다. 곡주냐, 과일주냐. 그 다음에 제조 방법은 정유주냐, 희석식이냐, 아니면 발효주냐, 당금주냐. 이 네 가지면 됩니다. 그래가지고 도수마다 세금을 매기는 겁니다. 1도에 얼마다. 그럼 도수가 높아질수록 가격이 엄청나게 높아집니다. 그러면 술은 몇 도까지 제한이다. 53도까지든지 뭐 세계 술이 그런 게 있으니까 그렇게 놓고 그 사이에서 시장에서 그 가치를 갖다가 서로 경쟁하게 만들어가지고 거기서 가치를 만들어가 세계로 나가야 됩니다. 제가 만든 건 이거는 사실 일본의 정종과 대결하기 위해서 만들었습니다. 와인과 이게요? 17도는. 예. 그 다음에 25도는 우리나라에서 가져간 소주를 일본이 25도를 만들어가 정유를 해가지고 지금 세계 소주바를 만들고 있습니다. 네네. 그런데 소주란 말도 내가 처음 이걸 할 때 소주란 말을 쓰지 말자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난 소주는 써야 된다. 그게 우리가 원료이기 때문에. 소주 말이 없어지면 우리는 간다. 왜냐하면 우리가 정유주지만 네네. 소주가 정유주인데 지금 그것이 희석수 자기들이 일본이 가져온 술로 소주라고 했기 때문에 그것을 우리가 찾아야 된다. 그래서 소주라 하면서